오스만 투르크가 점차적으로 세력이 약해지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세계적인 사건이 바로 세계 1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상 일어났던 가장 큰 전쟁? 이어서 세계 1차 대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엄밀하게 보면서 국지전이기도 한데 유럽 전체가 여기에 휩쓸려갔던 그런 전쟁이기도 하죠. 삼국 동맹국,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가 한편이 되고 삼국 협상국이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편이 되어가지고 싸우게 되는 이 바로 세계 1차 대전이죠. 이 세계 1차 대전도 생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스만 투르크가 갖고 있었던 그 발칸반도, 여기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몬테네그로, 뭐 이 지역 발칸반도의 영향력을 누가 가질 거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싸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욕심을 냈죠. 이 발칸반도의 이 빈 공간을 내가 갖겠다. 그 전에 오스만 투르크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러시아는 너 그렇게 볼 수가 없어. 또 프랑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이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오스만 투르크는 그럼 왜 끼었을까? 왜 독일, 오스트리아 편에 붙었을까? 원래 발칸반도는 자기 땅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러시아라는 존재가 또 있었던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한테는 러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정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흑해라고 하는 내해를 잃어버리게 했던, 그걸 지속적으로 남하 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가 두려웠던 거죠. 결국 러시아를 막지 못하면 계속 자신들의 땅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기 지금 불가리아라고 한 땅, 이 지역도 지금 오스만 투르크가 영위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 러시아가 계속 남하를 할 수 있고, 여기 오른쪽에 아르메니아 학살 비극이 탄생했다고 제가 이제 해놓은 여기가 어디 카프카스 산맥이거든요. 산맥 밑에 지금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땅이에요. 이 땅도 원래 오스만 투르크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남하해가 여기를 뺏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점차적으로 내려오고 싶어하는 러시아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일과 한패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삼국 동맹, 삼국 협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극이 뭐냐면 민족 말살의 비극 아르메니아 사건이에요. 터키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그 터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인이 20세기 초반에 뭐 한 50만 명에서 100만 명, 뭐 150만 명이었다고 하는 썰이 있어요. 얼마나 죽었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차피 터키가 밝혀야 되는데 밝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아르메니안이 많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터키 북방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 1900년도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아르메니아인이 사는 땅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여러 곳에 살고 있었죠. 아르메니아인은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아주 전통적인 국가예요. 그리고 최초의 국가 종교로 만났던, 최초의 기독교를 자신들의 국가 종교로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최초로 국가교회가 탄생했어요. 오히려 그 비잔틴 교회보다 먼저 생겼던 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면 터키는 아르메니아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죽였느냐?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러시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1900년도 이전에는요, 터키, 시리아 같은 이런 그 동부 지중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인들이 살았습니다. 그걸 밀레트라고 불러요. 공동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았는데 점차적으로 민족주의가 생기고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위협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의 지역을 보면 이 아르메니아 영역의 북방을 러시아가 먹고 있고 이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터키 입장에서는. 저들이 같은 동족끼리 해가지고 러시아한테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러시아 아르메니아 사람들과 연계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터키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터키 내에 있었던 아르메니아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됐고, 결국은 여기 2000년도에 지도를 보시면 아르메니아인들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갇히게 되고, 또 남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시리아 북부에 일부 또 이제 살게 된 거고, 또 일부가 러시아 쪽으로도 올라가서 살게 되었던 거죠. 결국은 이 전쟁, 1차 대전의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영국,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가 패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리자들은 결국 패한 나라에 땅을 나눠먹게 하자. 이게 기본적인 행태잖아요.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터키를 어떻게 나눠먹을 거냐. 물론 북아프리카는 이미 프랑스, 영국이 이미 나눠먹었고, 이집트는 영국이 자신의 어떤 속국으로 만들어버렸고, 나머지 땅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쭉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리아는 뭐 프랑스 영역, 이라크는 영국 땅, 터키 남부는 그리스 땅,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찢어발리려고 계획들을 쫙 세웠던 게 요 그림이에요. 그 시대에 발생했던 전쟁이 그리스, 터키 전쟁입니다. 1차 대전이 1917년, 18년도에 끝났죠. 그러다가 1919년부터 1922년까지 그리스와 터키가 전쟁을 하는데 왜 했냐면 여기 이제 지도를 딱 보시면 오늘날 터키 서해안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하는 도시가 있어요. 두 번째 큰 도시 이즈미르예요. 그 이즈미르를 중심으로 하는 터키 서해안에 꽤 많은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옛날부터. 그 옛날에 동로마 제국 이후에 계속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동로마가 멸망을 했어도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또 오스만 투르크가 간용을 줬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 공동체로 살아 있었던 거죠. 1차 대전이 끝난 이후 살아 있었는데 1차 대전이 영국과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되니까 그리스 뒤에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등에 업고 그리스가 욕심을 냈죠. 아, 이 기회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해보자. 그래서 내륙으로 진격을 합니다.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그리스니. 그러다가 결국은 그리스군이 터키에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는 지금 터키 땅에 있는 모든 영토를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이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국경이 나눠졌냐면 여기에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또 끼어 있겠죠. 그래서 터키는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육지 땅에 있는 그리스는 모두 물러가라. 육지 모두 우리 거다. 그리고 우리는 저기 이스탄불, 유럽 땅을 가져야 되겠다. 그 대신 바다의 섬들은 그리스를 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에게해에 있는 모든 바다의 섬들은 그리스게 되고 육지는 터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을 바꾸자. 터키 땅에 있는 그리스인들은 모두 떠나라. 그 대신 그리스에 있는 무슬림인도 떠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서로 인구를 강제 교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혈통 구분 전혀 없습니다. 가족 구분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종교만으로. 당신의 종교가 뭐요? 나는 무슬림이요. 이러면 나는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떠나야 됩니다. 터키 땅에 살던 그리스 정교인 150만 명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농촌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로 가죠. 주로 아테네로 갔겠죠. 그리스 땅에 살던 무슬림 한 5, 60만 명이 또 추방을 됩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 가겠어요? 또 도시로 가겠죠. 그들이 대부분 또 수도인 이스탄불로 갔겠죠. 이렇게 인종 청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 1844년, 1919년 이때까지 이스탄불의 그리스 정교 신도가 이렇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탄불 인구의 30%가 그리스 정교 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줄어가지고 1979년이 되면 1994년이 되면 0%가 되네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로도섬에 갔을 때도 그 로도섬에 20년 전까지도 무슬림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20년 사이에 로도섬에 살던 무슬림들이 전부 쫓겨난 겁니다. 아마 터키로 갔겠죠. 그리고 또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죠. 키프로스의 한 3분의 2는 그리스 정교회고 3분의 1은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국가는 3분의 2인 결국은 그리스 정교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이 됐죠. 그러는 과정에 당연히 무슬림들이 핍박을 받았겠죠. 그 핍박받는 소문을 듣고 터키군이 북키프로스로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를 점령을 하죠. 그래서 지금 키프로스는 남북 간에 분단된 국가가 되었죠. 20세 키워드 민족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1900년 경우에는 그리스인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꽤 넓은 지역에 살았죠. 이게 헬라스예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헬라스가 바로 이랬습니다. 터키 서해안과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흑해 연안에도 많은 그리스인이 살았던 거죠. 오스만 투르크 내에서도
아르메니아인도 꽤 넓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죠.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이거 기독교인이죠.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물론 2등 시민이긴 하지만 1등 시민은 무슬림이고 2등 시민은 기독교인이어가지고 2등 시민 역할을 했어도 강제로 개종되거나 쫓겨나진 않았었는데 2000년 시절에 딱 보면 결국은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 공화국에 가 있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아르메니아 공화국 내지는 시리아에 이렇게 몰려있게 되는 결과가 된 겁니다. 민족주의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슬픈 일이죠. 자기네 민족. 근데 민족도 우리가 보는 어떤 혈통의 개념의 민족이 아니고 종교적 구분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 유럽을 이해할 때는 무조건 종교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발칸반도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무너지면서 여러 나라가 났거든요. 그 기준은 다 종교였어요. 크로아티아는 기독교, 알바니아는 이슬람. 그러니까 그 종교 구분으로 국가가 나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터키와 그리스도 사실 얼굴도 똑같아요. 터키인과 그리스는 그 혈통으로 절대 구분하지 못합니다. 음식으로도 구분 못합니다. 음식도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오로지 종교로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랬고, 자, 오스만 투르크가 영위하고 있었던 더 넓은 땅들이 있죠. 여기 동부지중해 있었던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오늘날 레바논 이런 지역, 이 땅을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나눠먹기를 하게 됩니다. 전후 처리 과정이죠. 거기서 나왔던 유명한 일이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중동 전문가였던 사이크스 경과 프랑스의 베이루트 총영사였던 프랑스와 피코가 1916년에 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요 땅을 영국은 이라크 지역, 여기 레드존 있죠? 이라크의 중심지. 그리고 B존은 거의 사막지대예요. 여기를 영국이. 그리고 프랑스는 시리아 지역. 여기 블루존하고 A존, 여기는 프랑스가.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인터내셔널 존으로 해서 공동관리하자. 여기는 특수한 곳이니까. 이렇게 협정을 맺은 거죠. 그리고 후세인과 맥마흔 서한이 또 있어요. 같은 해에 맥마흔이라고 하는 영국의 외교부 관리가 후세인 빈 알리라고 하는 사람과 계속 편지 교환을 했어요. 어떤 편지? 아랍인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여전히 지금은 1916년이니까 오스만 투르크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절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면 너네들을 독립하게 해주겠다. 이게 글자예요. 오스만 제국인 영토인 팔레스타인에 아랍인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편지를 10번이나 하면서 우리를 밀어주면 너네들이 독립국가를 만드는 걸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후세인 빈 알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헤자즈 지역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을 샤리프라고 불러요. 샤리프는 고귀한 가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함마드와 그 알리, 하산, 후세인의 후손이 쭉 대를 이어 내려오는 게 샤리프예요. 이 시대의 샤리프가 후세인 빈 알리였던 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거의 여기 메카와 메디나 성지를 관리하는 이런 왕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영국이 이런 달콤한 메시지를 계속 한 거죠. 우리를 도와주라. 그러면 니네가 아랍의 국가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거. 이게 바로 후세인 맥마흔 서한이고요. 또 하나는 벨푸어 선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시오니즘이란 게 막 끓고 있었어요. 자,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유럽에 살던 유태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죠. 왜? 민족주의가 생겼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생기니까 이 땅에는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만 살아야 된다. 유태인은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어떤 쫓아내고 재산을 뺏고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제적 러시아에서 유태인 학살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제적 러시아도 아주 그리스 정교회로 똘똘 뭉친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학살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난 게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그래서 1897년에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가 이어졌고 그런 과정에서도 여전히 러시아에는 유태인 억압이 만들어졌고 이러면서 젊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주 운동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어차피 살지 못하니까 어디로 갈 거냐? 바로 옛날에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자라고 운동이 본격화돼가지고 1914년에는 팔레스타인에 9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3,000명이 유대인 이주자로
43개의 정착촌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강제로 온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땅을 사요. 그 아랍인 지주들한테 땅을 사가지고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영국은 지지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벨푸어 선언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조국을 수립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곳에 거주하는 비유대인, 그러니까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 있죠? 그 9만 명이 원래 살던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와 종교적 권리,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이 누리는 권리와 정치적 상황이 절대로 침해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도 유지하게 해줄 거고 여기 이주하는 유대인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벨포어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세 가지 후세인한테 맥마흔이 편지 보낸 것, 영국과 프랑스가 협정을 맺은 것, 또 벨푸어 선언한 것, 영국의 관점으로 보면 영국이 삼중 플레이를 한 거야. 유대인한테는 팔레스타인에 너네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프랑스한테는 이라크와 시리아를 나눠 먹자. 샤리프 후세인한테는 아랍인을 위한 아랍 국가를 창설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라크, 대시리아, 헤자즈. 이게 중요한 땅인데. 나머지는 사막지대고. 자, 지도를 보면 이래요. 자, 시리아는 프랑스가 먹어라. 이라크는 영국이 먹게. 팔레스타인에는 유대국가를 세워주자. 그런데 하신 가문이 기대했던 아랍 국가는 이렇게 넓어서, 왜냐 아랍의 영토가 이만큼이니까. 영국인들이 우리한테 세워주고자 하는 그 땅은 이만큼 되지 않겠어? 이라크에서부터 이렇게 거의 초송달 형태로 이 아랍인들의 땅이니까. 어차피 여기는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오스만은 투르크인이잖아. 아랍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이 물러가면 우리 아랍인이 이 땅에다 이런 거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많은 비극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요. 1914년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제 지도가 간단했죠. 오스만 투르크가 있고 옆에 이집트가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아라비아 사막이 이랬는데 1922년이 되면 여러 나라가 탄생을 합니다. 1923년에 터키가 등장을 했고 1946년에 시리아가 독립을 했고 1943년에 레바논, 메소포타미아,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1932년. 물론 이거는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어느 정도 막 혼란기가 일어나고 나서 2차 대전 일어난 영국과 프랑스가 점차적으로 힘을 잃을 그 시점부터 이런 국가들이 막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 지역이 일찌감치 독립국가를 만든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였던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확실하게 중앙에 리야드라는 지역과 헤자즈, 메카와 메디라는 지역을 딱 먹음으로써 자신들의 영역을 했고 가졌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왕가를 확실하게 이제 이루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지역의 거의 암세포 같은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등장함으로써 이 중동 지방의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1947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독립했을 시대가 맨 왼쪽 그림인데, 이때에도 유대인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많지가 않은 상태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번의 전쟁을 거쳐가지고 영역이 조금씩 넓어졌죠. 지금의 현재를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좀 남고 나머지가 이제 이스라엘이 많이 사는 그런 땅으로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도요, 아랍인이 한 30% 돼요. 여전히 옛날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도 쫓아내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계속 아랍인이면서 이스라엘 국민 사람이 한 30% 되는 거죠. 국가를 만들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냐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터키, 이라크, 이란에 걸쳐서 있죠. 근데 이들은 오랫동안 고유의 민족, 언어,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 한국군하고 우리나라하고 꽤 인연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라크 전쟁 이후에 미국이 파병 요청을 했는데 그때 한국군은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고 지원부대만 파병을 했죠. 그리고 아르빌이라는 곳에 사실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르빌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2005년도에는 아주 폐허였어요, 전쟁으로. 근데 2018년도에는 지금 막 분수가 있죠. 공원이 생겼고 지금 아주 잘 사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의 입장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쿠르드족은 이라크와 터키와 이란에 걸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터키에 1600만 명이 살고 이란은 700만, 이라크 600만, 시리아 200만이 살아요. 그런데 정치적 입장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이라크의 쿠르드니 자치정부까지 구성할 정도로. 이란이나 터키는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특히 터키 같은 데는 1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거의 투르크족이 지배하는 거의 피지배 민족처럼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근데 이 자이툰 부대가 이 쿠르드한테 가가지고 꽤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전투병이 아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라크의 무슨 그 테러범을 소탕하는 작전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원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르빌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운동 경기를 지원하고 축구를 하도록 하고 그 기술을 많이 가르쳐주고 이때도 미국이 그 전투부대를 파병하라고 막 요구를 했는데 안 했다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미국한테 엄청 욕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그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한국군이 했던 게 병원, 학교 이런 걸 집중적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아르빌에 병원도 세웠다. 이 자이툰 병원이 지금 천막에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그 병을 고쳐주고 또 거기에 의사들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이들을 잘 사는데 독립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 사람들이 상당히 이 한국군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다. 근데 그에 비해서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1조 달러의 비용을 썼고 15년 기간을 지냈고 20만 명이 투입됐고 미군도 용병이 8천 명이 죽었고 이라크인 16만 5천 명이 죽었던 그 시대에 별 성과가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한국군은 꽤 좋은 이미지를 남겼고 2012년도에 아르빌에 도서관도 지어졌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쿠르드인들은 상당한 자치권도 확보했다. 왜냐하면 시리아의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ISIS의 싸움에 이 쿠르드인들이 참가를 한 겁니다. 연합국 편으로. 특히 여군도 여기 참가를 해가지고 꽤 지분을 많이 확보한 겁니다. 중요한 건. 어려울 때 참가를 해가 지분을 많이 확보해서 이라크 자치정부를 미국이 많이 지원해가지고 이라크 원래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유지를 해줬고 거기에 중요한 건 석유가 많이 난답니다. 그 석유를 이 자치정부에서 수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외를 수출해서 그 돈을 이 아르빌에 많이 투자했던 거죠. 지금 이 아르빌에는 두바이 출신 사업가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도시를 많이 받고 있답니다. 현재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라크 중앙정부에서 이 쿠르드가 갖고 있는 석유권을 계속 둘 거냐 이거는 물음표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쿠르드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석유를 가지고 경제적 부를 많이 일으키면 뭐 많이 사업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